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1일 금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한국인 선장이 타고 있던 어선이 서아프리카 가나 앞바다에서 해적들에게 납치됐습니다. 가나 선적의 참치잡이 배에는 중국인과 러시아인 등 선원 4명도 타고 있었습니다. 배를 소유한 가나 회사가 해적들의 요구 사항 등을 파악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대사관은 러시아 대사관과 함께 공동 대응할 예정입니다. 내일 새벽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백악관이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가 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측 최대 관심사인 백신 협력 체계와 관련해서는 회담에 앞서 미 상무부가 우리 경제사절단에 대미 투자를 요청하기 위한 회의를 열 예정이어서 우리 측의 백신 요구와 미국 측의 투자 요청이 어떻게 접점을 찾느냐에 달려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국제사회의 중재로 오늘 새벽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열흘 동안 양측을 모두 합해 240여 명이 목숨을 잃은 뒤 유혈 분쟁이 일단 가까스로 마무리되는 분위기지만 추가 충돌과 교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틀 연속 600명대로 나왔던 코로나 국내 확진자 수는 전날 휴일 영향 등으로 어제 하루 동안에는 500명대로 예상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적용될 거리 두기 조정안은 오늘 발표가 되는데 유행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는 만큼 현 단계와 5인 이상 금지 조치 등이 또 한 번 연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는 도지코인을 띄우는 트윗을 또다시 올렸습니다. 1달러 지폐 도지코인 마스코트 시바견을 합성한 이미지입니다. 도지코인 가격이 1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표현한 것인데 실제로 이 트윗의 영향으로 도지코인의 가격은 한때 15%가량 급등했습니다.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아 직접 투약하고 팔기도 한 10대 40여 명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학교에서 투약한 경우도 있었고 일부는 심각한 중독 증상까지 보였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마약성 의약품을 처방하는 것과 관련한 제도가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국인 선장이 타고 있던 가나 선적의 참치잡이 어선이 서아프리카 가나 앞바다에서 해적들에게 납치됐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어제 새벽 8명의 해적은 고속정을 타고 접근해서 총을 쏘면서 배를 장악했습니다. 피랍된 곳은 평소에도 해적이 수시로 출몰하던 해역이었습니다. 해적들은 한국인 선장과 러시아, 중국 선원 등 모두 5명을 데리고 사라졌습니다. 네, 해당 어선을 가지고 있는 선사 그리고 우리나라와 러시아 대사관 측이 이들의 석방을 위해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강버들 기자가 첫 소식으로 보도합니다. 길이 55m에 720톤가량을 실을 수 있는 참치잡이 어선 애틀랜틱 프린세스호가 어제 가나 남쪽 해상에서 납치됐습니다. 배에는 한국인 선장과 러시아인 1명, 중국인 3명 등 모두 5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해상안전위험관리회사 드라이어드 글로벌에 따르면 해적들은 고속정을 타고 접근해 총을 쐈고 참치잡이 배에 옮겨 타 배를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185km 더 항해한 뒤 선원들을 데리고 사라졌습니다. 우리 외교소식통과 러시아 현지 대사관도 납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아직까지 해적들의 요구사항은 알려지지 않았는데 러시아 언론은 가나 주재 러시아 대사를 인용해 가나 어업회사가 해적 측과 접촉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서아프리카 해상에서의 선원 납치는 매년 늘어 지난해에는 모두 130명이 납치됐습니다. 한국인 선원 납치도 지난해 5월과 6월, 8월 등 3건 발생했습니다. 인근 나라들의 해군 장비가 열악해 갈수록 대범해지는 해적들을 제대로 단속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7월 카메룬과 나이지리아, 토고 등의 해역 32만 제곱킬로미터를 해적 고위험 해역으로 정해 조업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이번 납치 지점은 고위험 해역 바로 인근으로 위험 해역에 속합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미국을 공식 방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알링턴 국립묘지를 참배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워싱턴 DC를 찾은 것은 이번이 4번째인데 알링턴 국립묘지 참배는 처음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열립니다. 백악관은 북한 문제가 중심 의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을 연결합니다. 임종주 특파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현지의 국립묘지를 참배한 것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동맹을 강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곳 워싱턴 DC 인근 버지니아주 알링턴 국립묘지를 참배하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6.25 한국전쟁 참전 용사를 비롯해 미군 전사자 등 40만 순국 선열이 안장된 곳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곳 무명 용사의 묘에 헌화하고 기념패를 기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에 아직 더 많은 미군 유해가 묻혀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마지막 한 분의 영혼까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문 대통령은 의회를 찾아서 하원 의장 등을 만났군요. 코로나19 백신 협력을 강조했습니까? 네, 문 대통령은 의회로 이동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을 비롯한 의회 지도부와 만났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미국 내 권력 서열 3위 인물입니다. 문 대통령은 한미 양국 간 백신 협력과 대북 문제에 대한 한미 공조와 관여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내일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백악관 대변인이 브리핑을 했는데 북한 문제를 핵심 의제로 거론했다고요? 네, 백악관은 한국이 미국의 아주 중요한 파트너라면서 정상회담에서 영내 안보와 전략적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과 분명한 메시지를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문제를 우선 꼽았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의 말입니다. We expect that North Korea will be a central topic of the discussion, of course, tomorrow, but they also will discuss climate. They will also discuss economic partnership. They will also discuss China. 젠사키 대변인은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에는 의제의 우선순위는 아닐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대변인은 또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한국을 지원할 방안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유행과 싸우기 위해 한국과 협력할 방법도 논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미국 의회 움직임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두 정상의 회담을 앞두고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촉구하는 법안이 발의됐죠. 네, 하원 외교위원회의 민주당 브래드 셔먼 의원이 한반도 평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같은 당 로 칸나 의원과 그레이스 멍 한국계 앤디 금 의원도 발의에 동참했습니다. 법안은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백악관이 북한 문제를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로 설정한 가운데 나온 법안이어서 회담 기류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의회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이 법안을 언급하고 지지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법안을 낸 셔먼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The bill requires, of course, a report to Congress from the Secretary of State showing the roadmap that he has put together for achieving permanent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셔먼 의원은 북한이 초청할 경우 가겠다면서 의회 외교 차원의 방북도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죠. 아시아계 증오범죄가 미국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증오범죄 방지법에 서명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상하원을 차례로 통과한 아시아계 증오범죄 방지법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법당국이 증오범죄에 보다 강력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한 법안은 공식 발효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침묵은 공모라고 비판하고 증오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이집트가 제안한 휴전을 이스라엘 정부가 조건 없이 수용했고 하마스 측도 휴전 합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열흘 동안 양측을 모두 앞에 240여 명이 목숨을 잃은 뒤 유혈 분쟁이 일단 가까스로 마무리되는 분위기지만 추가 충돌과 교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구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측은 현지 시각으로 21일 오전 2시부터 휴전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스라엘 안보내각은 20일 회의를 열고 하마스와의 휴전안을 승인했습니다. 하마스도 상호 간 조건 없는 휴전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확인했습니다. بالفعل تم إبلاغنا من الأشقاء في مصر بموعد وقف إطلاق النار المتبادل والمتزامن عند الساعة 2:00 من فجر هذا. 지난 10일 무력 충돌을 시작한 지 열흘 만입니다. 이집트와 유엔 등 국제사회의 중재를 양측이 받아들인 겁니다. 앞서 같은 날 유엔 총회 긴급회의에서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양측의 민간인 공격은 전쟁 규칙에 대한 위반이라며 비판했습니다. If there is a hell on earth, it is the lives of children in Gaza today.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이번 유혈 분쟁은 2014년 이후 가장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지에서 열린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반이스라엘 집회를 이스라엘 정부가 강경 진압하면서 분쟁이 시작됐습니다. 불만을 품은 하마스가 선제 로켓포 공격을 가했지만 이스라엘이 첨단 무기를 동원해 반격했습니다.
가자 지구에서는 어린이 61명을 포함해 232명이 목숨을 잃었고 이스라엘에선 12명이 숨졌습니다. 하마스는 지난 열흘간 4,500발 이상의 포를 퍼부었지만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에 대부분 무력화됐습니다. 팔레스타인 측은 휴전의 환영의 뜻을 나타냈지만 여러 종교의 성지인 예루살렘 문제에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해무건 갈등을 해결할 방안이 나오지 않는 한 충돌이 생길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500명대 중후반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513명이 새롭게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3주 동안 적용할 거리두기 조정안을 오늘 오전에 발표할 예정인데 현행 거리두기와 5명 이상 모임 금지 조치 등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바이러스가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다시 빠르게 퍼지고 있어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강원도 원주시에서는 유흥업소를 찾았던 시청 공무직 노동자와 초등학교 체육 지도자까지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회원 수가 4만 명이 넘는 원주 지역의 인터넷 맘카페입니다. 게시판이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글로 가득합니다. 댓글엔 유흥업소 이용자를 비난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급기야 맘카페 운영진이 인신공격이나 비난을 자제해달란 공지를 올렸습니다. 원주 농업기술센터 공무직 3명과 초등학교 운동부 지도자가 도우미까지 불러 놀다가 확진된 사실에 여론이 나빠진 겁니다. 특히 공무직과 관련해선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일탈 행동을 한 거에 대해서는 일벌 100개를 해서 추후에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하는 게 필요하고요. 다만 방역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의 직원까지 비난하진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지금까지 원주 유흥업소발 확진자는 27명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올라 유흥업소는 물론 카페나 음식점 등도 영업에 제한을 받습니다. 이러면 딱 손님이 끊겨요. 아예 장사가 안 돼, 저녁에도. 그러지 않아도 힘든데. 사실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는 다른 지역에서 지금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경북 김천시의 단란주점에선 지난 18일 업주 부부에 이어 이용자 9명 등 모두 1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제 대구 지역 신규 확진자 9명 가운데 6명도 유흥업소 관련이었습니다. 거리두기 1.5단계에선 유흥업소 출입이 가능합니다. 종사자들의 생계 문제도 있는 만큼 이용자를 무조건 비난하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시국에 적절치 못한 처신이란 목소리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 전 세계에서 그를 말릴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아무도 없는 것일까요?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과 저항에 부딪힌 상황에서 이번에는 도지코인을 띄우는 트윗을 또다시 올렸습니다. 1달러 지폐 도지코인 마스코트 시바견을 합성한 이미지입니다. 도지코인 가격이 1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표현한 것인데 실제로 이 트윗의 영향으로 도지코인의 가격은 한때 15%가량 급등했습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4만 달러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팔로워가 무려 5,500만 명에 달합니다. 머스크의 트윗 한 번으로 테슬라 주가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시장이 들썩입니다. 어젯밤 머스크는 사이버 바이킹이라는 문구와 함께 1달러 지폐 이미지를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초상화가 아닌 도지코인 마스코트 시바견이 그려져 있습니다. 저 도지는 얼마인가라는 글도 덧붙였습니다. 도지코인 가격이 1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표현한 겁니다. 시장은 곧바로 반응했습니다. 직전 37센트였던 도지코인 가격은 한때 42센트까지 치솟았습니다. 15%가 급등한 겁니다. 머스크의 트윗 장난이 반복되면서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머스크의 트윗에는 당신 트윗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날렸다. 결코 당신을 믿을 수 없다라는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앞서 머스크는 미국 유명 프로그램 SNL에 출연해 도지코인은 사기라고 말해 시장에 충격을 줬습니다. So it's a hustle. Yeah, it's a hustle. 지난 12일엔 테슬라 차량에 대한 비트코인 결제를 중단하겠다는 트윗을 올리면서 가상화폐 시장이 크게 요동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거래 금지로 이틀 전 3만 달러 초반까지 떨어졌던 비트코인 가격은 오늘 오전 7시 현재 4만 달러 안팎,
약 4,50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미국 재무부가 $10,000 이상의 가상화폐 거래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발표하면서 반등세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본인이나 또 타인 명의로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아서 흡입하고 토래들에게 웃돈을 받고 팔기도 한 10대들이 무더기로 적발이 되면서 청소년 관련 마약류 관리에 대한 문제가 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주로 말기암 환자들의 극심한 진통을 줄이기 위한 약을 이렇게 썼다는 건데 이런 약이 청소년들에게 처방이 쉽게 된다는 게 일단 문제입니다. 먼저 임지수 기자입니다. 경찰이 경남 창원의 한 원룸에 들이닥칩니다. 바닥에는 쿠킹 포일과 빨대가 널려 있습니다. 19살 A군 등이 마약류 의약품인 펜타닐 패치를 쿠킹 포일에 올려 열을 가한 뒤 들이마신 겁니다. 자, 펜타닐 사용한 것도 있네요, 이거. A군 등 14명은 병원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펜타닐 패치 처방을 요구했습니다. 허리 디스크 등으로 아프다는 말에 의사들은 큰 의심 없이 처방해줬습니다. A군 등은 처방을 받을 수 있는 병원과 약국을 찾아 부산까지 원정을 가기도 했습니다. 1장, 2장, 3장, 이 돈은 뭐예요? 4장, 20. 경찰은 지난해 6월부터 경남 지역 청소년들 사이에 펜타닐 남용이 퍼진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6개월 만에 경남과 부산 지역 12개의 학교로 퍼졌습니다. 이 기간 고교생 23명과 학교 밖 청소년 5명이 펜타닐을 구입하거나 들이마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친구나 선후배 사이였습니다. 펜타닐 패치는 처방 가격보다 10배가량 비싸게 거래됐습니다. 공원이라든지 상가 같은 데 모여서 같은 화장실에서 4-5명이 같이 공동 투약하고 서로 SNS를 통하는지 메신저를 통해서 공유하고 경찰은 A군을 구속하고 고교생 9명과 학교 밖 청소년 등 10대 41명을 입건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펜타닐 패치를 처방한 병원 25곳을 식약처에 통보하고 처방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합동 점검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청소년들이 병원과 약국에서 마약성 의약품을 요구하면 본인 확인과 처방 기록을 꼼꼼히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네, 이런 마약성 진통제를 학교에서 흡입한 경우도 있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중독성도 상당해서 일부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이 마약성 진통제에 손을 대기도 했습니다. 손쉽게 구하고 한번 빠져들면 빠져나오기가 힘들고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일어난 일입니다. 이어서 배승주 기자입니다. 경남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최근 한 교사가 교내 순찰을 하다 남학생 화장실에서 수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화장실 가장 끝칸에서는 여학생 1명과 남학생 2명 등 3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들은 처음에 전자담배를 피웠다고 말했습니다. 교사가 그듭 다그치자 학생들은 펜타닐 패치를 함께 들이마셨다고 실토했습니다. 절반가량 남은 펜타닐 패치도 발견됐습니다. 이들은 친구로부터 펜타닐 패치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학교 측은 면담 과정에서 이들이 단순 호기심에 1회 흡입을 한 게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이건 정말 큰일이다. 이런 정말 그 범죄 약물이 이렇게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쉽게 노출될 수 있는가. 다른 학생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학교 측은 고심 끝에 이들에 대해 퇴학 절차를 밟았습니다. 경찰에 신고도 했습니다. 학생들의 건강이나 안전도 중요하지만 나가 있는 학생들의 가심지를 지켜야 되는 게 역시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금단 현상도 심각했습니다. 경찰은 이번에 검거된 청소년들이 일부는 조사를 받는 도중에도 펜타닐을 끊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1차 조사를 받고 난 이후에도 계속 추가적으로 수사 기간 내에도 계속적으로 이게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확인하고 어제 수사 결과 발표 이후 학생들의 수상한 행동을 묻는 교사들의 제보가 경찰에 잇따르고 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네, 이번에 10대들이 이렇게 적발이 된 건 부산 경남에서였고요. 하지만 이 한 지역에서만의 문제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상으로 수법 등이 퍼져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청소년들에게 마약성 의약품을 처방하는 것을 포함해서 관련 제도들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 소식은 정용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찰에 따르면 경남 부산 지역에 처음 펜타닐을 퍼뜨린 학생은 수도권에서 이를 배워왔습니다. 어느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1990년대 본드나 부탄가스 같은 유해한 물질이 엄청 드러났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붐이 일어날 수 있다고. 펜타닐이 온라인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10대들에게 빠르게 파고들고 있지만 교육 현장의 대응은 더디다는 지적입니다. 고등학교에서 활용하는 약물 오남용 관련 교육 자료입니다. 마약에 대한 내용은 암페타민과 코카인 등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교육당국은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이 자칫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다며 부작용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성교표준안을 제시했을 때도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양 단체가 반대적인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반면 일선 교사들은 신종 마약에 대한 정보가 너무 적다고 호소합니다. 지난해 기준 펜타닐은 프로포폴 다음으로 많이 소비되는 의료용 마약류 마취제입니다. 그런데 의료법상 18세 미만에게 처방을 금지하도록 하는 약물에 이 펜타닐이 들어간 패치제는 빠져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아편이 많이 하고 하니까 그런 거에 거리감이 없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래퍼 유명한 사람도 한 명 있고요. 10대 마약 사범은 2017년 69명에서 2020년 241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JTBC 정용환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어제 재산세 감면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당초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에 공감대를 이뤘지만 일각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면서 의견 조율에 난항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진표 특위위원장은 당정 협의가 이루어지면 이달 말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회의 진행 권한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로 또다시 파행됐습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로 선출된 박주민 의원이 사회를 강행하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반발하면서 퇴장했고 민주당 의원들이 단독으로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는데도 업무에서 배제하지 않고 있어서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KB국민은행의 인터넷과 모바일 뱅킹 접속이 어제 오후에 2시간이 넘게 잘 되지 않아서 고객들이 불편을 겪었는데요. 전산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점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서 은행 측이 사과를 했습니다. 최근 관심이 커진 제품 가운데 하나인 크릴 오일에 대해서 식약처가 소비자원과 함께 판매 제품들을 조사를 했는데 다른 유지가 들어가 있는 4개 제품이 있었습니다. 100% 크릴 오일이라고 했으면 통상 최대 3% 정도만 나와야 하는 리놀레산이라는 성분이 많게는 28%가 들어가 있어서 식약처가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고요. 소비자원은 이 크릴 오일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을 위해서 합작 법인을 만들기로 한 SK이노베이션과 미국 자동차 회사 포드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연간 전기 픽업 트럭 6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로 생산에 들어가게 되는데 2025년쯤부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대구시가 내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노래 연습장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최근 유흥시설에 종사하는 외국인 상당수가 확진 판정을 받은 데 따른 조치로 유흥업소 종사자들은 진단검사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인천에서 한 고등학생이 친구의 집 현관문에 강력 접착제를 바른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소셜미디어상에서 메시지로 다투다가 화가 나자 친구의 집을 찾아가 현관문에 강력 접착제를 발랐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경찰은 감금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북 포항에서 20대 남자 간호사가 40여일째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7일 기숙사에서 나간 뒤 사라졌는데 인근 주유소 앞을 지나가던 모습까지만 CCTV에 포착됐고 이후 행적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현수막을 내걸고 목격자를 찾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 대중음악계에서 취소가 된 공연이 1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조사 결과로 티켓 예매까지 최종적으로 열었다가 취소가 된 공연만 그렇습니다. 티켓 80%가 판매됐다는 가정 아래 추산된 피해액은 1,840억 원 가량이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시민들이 끌려와 고문을 당한 곳, 옛 505 보안부대가 5.18 역사공원이 돼서 시민들에게 돌아왔습니다. 원형 복원된 5.18 사직지들을 둘러볼 수 있게 됐고 일부 건물은 리모델링을 해서 교육시설 등으로 활용이 될 계획입니다.
주 유엔 한국 대표부가 여러 유엔 기구 직원과 가족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영화 미나리 온라인 상영회를 여는데요. 영화를 통해서 한국인을 비롯한 아시아계에 대한 이해와 연대감을 높이기 위해서 기획이 된 행사입니다.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법안 90여 건을 처리를 합니다. 코로나19 의료비 지원 관련 법안, 또 가사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 등이 본회의에 상정이 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진훈 광주지검 차장검사에 대해서 재판이 오늘 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해서 당시 상황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모더나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식약처가 오늘 품목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을 합니다. 앞서 2차례 열린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품목 허가가 가능한 수준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리고 곳곳에서 비가 오다가 낮부터 차츰 그치겠습니다. 중부지방과 전북, 경상도에 5mm 안팎으로 비의 양은 적겠습니다. 동해와 남해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이 맑겠고 낮 기온이 오늘보다 크게는 8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 한낮 기온이 서울은 25도, 강릉은 30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오늘 현재 기온은 서울이 14도, 대전과 광주 15도, 대구 16도로 대체로 어제와 비슷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청주 20도로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겠습니다. 광주 20도, 부산 22도로 남부지방은 2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이달 초 서울 명동에 있는 한 환전소에서 3분 사이 4억 원이 넘는 현금을 도둑 맞은 일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빚에 시달리던 환전소 직원이 친구와 짜고 벌인 범행이었습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주말 저녁 헬멧을 쓴 남성이 택배처럼 보이는 상자를 든 채 건물 안으로 들어섭니다. 누군가와 연신 통화하며 계단을 내려가더니 사설 환전소로 향합니다.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환전소에 들어선 남성, 들고 있던 상자를 뜯어 검은색 배낭을 꺼냅니다. 현금을 가득 채우고 유유히 빠져나갑니다. 배낭에 담은 돈은 4억 3천만 원. 훔치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3분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열흘 만에 경찰은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혼자만의 범행이 아니었습니다. 환전소 직원인 친구 B씨가 아예 보안카드를 주고 내부 구조, CCTV 위치를 알려준 겁니다. 이 직원은 빚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친구 A씨에게 이 같은 범행을 제안했습니다. 실행을 맡은 A씨는 범행 직후 미리 파악해둔 CCTV 없는 산길로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주거지 인근에서 잠복해 지난주 A씨를 구속한 데 이어 지난 18일 환전소 직원 B씨도 구속했습니다. 이들이 훔친 돈 가운데 3억 8천만 원은 환전소에 다시 돌아갔습니다. 나머지 5천만 원은 어디에 썼는지 2명 모두 아직까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JTBC 어환입니다. 어제 저녁 7시 50분쯤 경남 김해시 대구 부산 고속도로 상동터널 인근에서 트레일러 2대와 승용차 7대 등 11중 추돌이 발생해 9명이 다쳤습니다. 달리던 덤프트럭에서 쏟아진 진흙에 차량들이 미끄러져 부딪히면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고 차량이 터널 입구를 막으면서 3시간 넘게 고속도로 통행이 제한돼 인근 교통이 극심한 혼잡을 빚었습니다. 경찰은 진흙을 쏟고 사라진 덤프트럭을 찾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2시쯤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아파트 6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집 내부를 태우고 1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이 집에 사는 57살 장모 씨가 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1월부터 정기검사 중인 한빛 원전 6호기의 재가동을 허용했습니다. 원안위는 경납 건물의 내부 철판이 모두 기준 두께 이상을 충족하는 등
87개의 항목을 검사한 결과 재가동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안위는 재가동 이후 출력 상승 시험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안전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아침엔 세계 시간입니다. 러시아와 독일을 연결하는 노르트 스트림 2 가스관 사업이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 러시아와 중국은 원자력 기술 협력을 통해 건설한 원전 착공식을 거행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패권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가 빠른 속도로 영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발트해를 통과해 러시아와 독일을 연결하는 해저 가스관 노르트 스트림 2 건설 사업이 95% 이상 진행됐습니다. 총 길이가 2,460km에 이르는데 완공까지는 80km 정도 남아 있습니다. 독일은 2011년에 완공된 노르트 스트림 1을 통해 수입되는 천연가스 중 51% 이상을 러시아로부터 받고 있고 노르트 스트림 2가 완공되면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영향력 확장을 우려해 한때 관련 사업에 대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9일 돌연 노르트 스트림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독일 기업에 대한 제재를 철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러시아 선박 등에 대한 제재만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상 가스관 건설 사업을 용인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독일과 러시아 측은 모두 환영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Und natürlich ist Präsident Biden jetzt auch auf uns ein Stück zugegangen im Zusammenhang mit dem Nord Stream 2-Konflikt, wo wir ja unterschiedliche Ansichten haben, aber wo wir jetzt auch weiter darüber sprechen werden, was sind jetzt auch die notwendigen Gemeinsamkeiten im Verhältnis zu Russland.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화상 연결을 통해 중국 장수성 텐완 원전과 랴오닝성 쉬다바오 원전 착공식을 참관했습니다. 양국이 원자력 기술 협력을 통해 건설한 원전들입니다. 미국의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와 중국 정상이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 강화 목소리를 내는 것이어서 그 파장이 주목됩니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과 러시아가 원전을 함께 건설하고 운영함으로써 세계 원전 안보 분야의 본보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 역시 이날 착공식에 대해 상당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말도 들어보시겠습니다. Российские и китайские специалисты реализуют действительно знаковый флагманский совместный проект. 에너지 분야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 러시아의 상황, 러시아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신욱 부산 외국어대학교 교수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노르트 스트림 2 사업과 관련해서 말이죠. 독일 기업에 대한 제재를 철회한 것을 놓고 미국 현지에서는 사실상 푸틴 대통령에게 선물을 줬다. 이 같은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이든 대통령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 뭘까요? 이번 노르트 스트림 2 가스관에 대한 독일 기업 제재 철회는 다양한 목적을 가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첫째, 미국은 유럽의 주요 동맹국인 독일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면서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둘째,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보다는 중국의 패권 도전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어 냉전 시대처럼 러시아와 중국을 서로 분열시키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독일 기업 제재 철회는 아이슬란드 북극 이사회 장관 회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토니 블렁컨 미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 장관의 회담 몇 시간 전 발표되어 그동안 대결 중심의 미러 관계가 화해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평가됩니다. 네, 에너지 패권을 노리는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요. 노르트 스트림 2 가스관 건설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냉전 이후 러시아는 국가 재정 대부분을 석유, 가스 등 에너지 수출로 충당해 왔었습니다. 시베리아에서 이어진 가스 공수송유관이 우크라이나를 거쳐 서방에 수출되었는데요. 지난 2006년과 2009년 우크라이나와 가스 분쟁으로 인해 유럽은 소비량의 4분의 1에 이르는 러시아 가스가 중단됨에 따라 전례 없는 추운 겨울을 보내는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스 분쟁 지역인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를 거치지 않는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건설을 시작했었습니다. 노르드 스트림 프로젝트는 러시아에게는 유럽에 대해 안정적인 가스 공급을 할 수 있고
독일을 러시아 가스 중심 허브로 만들어 유럽에 대한 러시아 영향력을 높이는 이점을 가진다고 생각됩니다. 더구나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도 높일 수 있어 미국은 독일과 러시아의 에너지 동맹을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푸틴은 EU 핵심 국가인 독일을 에너지 동맹으로 삼아 에너지 분야에서 가스 오펙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앞서 전해드린 대로 러시아가 중국과 원전 협력 강화에 손을 잡은 것도 주목됩니다. 이 부분은 세계 열강들의 에너지 패권 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경제 개발로 에너지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중국과 전통 에너지 강국 러시아의 이해가 맞물린 결과로 보입니다. 원전 부분은 중러 관계의 연대 강화의 핵심 부분입니다. 냉전기 1960년대 중소 분쟁으로 인해 미국과 중국은 1979년 수교했고 미중 양국은 우호 관계를 형성하면서 소련을 고립시켰습니다. 중소 분쟁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원자력과 핵무기였는데요. 소련이 핵무기와 원자력 기술 이전을 거부하자 중국은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했고 소련에 대한 불신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냉전이 시작되면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시작되고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도 대립 관계로 전환되면서 중러 밀월 관계가 시작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중러 양국은 각각의 장점인 생산력과 에너지를 결합하여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고 중국의 1대1로를 통해 미국이 통제하지 않는 새로운 교역 루트를 만들어 독자적인 세계화를 추구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는 에너지 동맹을 통해 미국을 견제하고 장기적으로는 서방 위주의 국제 질서를 재편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신욱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였습니다. 에너지를 둘러싼 소리 없는 전쟁은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패권을 노리고 있는 러시아와 이를 지켜보고 있는 미국의 신경전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어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제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 지원단체 회의에 화상으로 참여해 러시아를 물려는 자는 이를 모두 뽑아서 물 수 없게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를 압박하는 서방을 겨냥해 다시 한번 강하게 경고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아침 현석이었습니다. 네, 금요일 아침입니다. 8시 8분 지나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일본인데요. 하루 확진자가 사흘 연속으로 5천 명이 넘게 나왔습니다. 긴급 사태 대상 지역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지훈 기자, 곧 또 추가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이죠? 네, 일본 NH 방송에 따르면 어제 저녁 8시 30분 기준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5,721명입니다. 18일부터 사흘 연속 5천 명을 넘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21일 신규 확진자가 3개월 만에 5천 명을 넘어서자 도쿄 등 4개 광역 지역에 긴급 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이후 감소하지 않고 5천 명에서 7천 명대에서 오르내리자 두 차례에 걸쳐서 대상 지역을 확대했습니다. 현재 9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발령돼 있는데 스가 총리는 오키나와현까지 추가하는 방안을 오늘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한편 지난주 아사히 신문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올림픽 개최 반대 여론은 83%에 달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5천 명을 넘어서기 전인 지난달 중순 조사 때보다 14%포인트 올랐습니다. 네, 백신을 맞았으면 이제 다른 나라 관광객들을 들어오게 하기로 유럽연합이 허용을 앞서 했습니다. 접종 증명서 세부 사항들에 대해서도 유럽의회와 합의를 했다고요. 네, 유럽연합 EU 의장국 포르투갈은 현지 시간 20일 유럽 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와 음성 진단자, 완치자임을 증명하는 백신 접종 증명서 세부 사항에 대해서 EU 회원국들과 유럽의회가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과 유럽의회는 백신 접종자 등에 대한 자가격리 의무 등 제한 조치는 감염 상황에 따라서 불가피한 경우에만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백신 접종 증명서 도입 시기는 불분명합니다. 다만 독일 보건부는 늦어도 6월 말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휴가철을 앞두고 유럽 내 여행 제한이 완화가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기후 문제도 논의가 될 거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이 남극에서는 제주도의 2배가 넘는 면적의 빙산이 떨어져 나왔다고요? 네, 유럽 우주국이 남극 론 빙붕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빙산이 떨어져 나와 웨들해에서 표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76이라고 이름이 지어진 이 빙산의 길이는 170km, 너비는 25km로 측정됩니다. 면적은 제주도의 2.3배로 4,320제곱킬로미터입니다. 빙산의 이름은 남극의 4분면 중에서 어디에서 몇 번째로 분리됐는지에 따라서 붙여지는데요. A76은 남극 A4분면에서 76번째로 분리됐다는 뜻입니다. 지난해 6월 학술지 자연기후변화 NCC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남극 기온은 지난 30년간 1.8도 상승해 세계 평균보다 3배 이상 빠르게 올랐습니다. 작년 2월 9일 남극 시모아섬은 영상 20.7도까지 올라서 관측 사상 처음으로 20도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만년 넘게 유지됐던 라르센 빙붕이 30년 전부터 급속도로 붕괴되고 있습니다. 근처에 있던 웨이킨슨 빙붕도 2008년과 2009년에 갈라졌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지금 JTBC 박지윤입니다. 빌라나 오피스텔을 사들여서 임대를 해주는 사업을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간부가 오피스텔 여러 채를 사주는 대가로 건설사에서 수천만 원의 뒷돈을 받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LH 감사실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강신우 기자입니다. 서민들에게 싼 값에 임대주택을 빌려주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수조 원을 들여 민간주택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매입 임대 사업입니다. 올해 사들이는 집만 총 4만 4천여 가구입니다. 그런데 이 매입 임대 사업을 몇 년간 담당해온 LH 간부가 건설업자들에게 수천만 원을 받고 주택을 사들였다는 의혹이 나와 감사실 조사를 받았습니다. 감사실이 조사를 거의 마무리 짓고 인사위원회가 2년간에 열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인사위원회 한과 동시에 수사 의뢰를 할 거예요. LH는 인천본부 주택매입부 A부장을 이미 직위 해제했고 중개업자와 시공사까지 조사를 마쳤습니다. A부장은 LH 매입 임대 공고가 나면 브로커를 통해 건설업체의 미분양 오피스텔 등을 통째로 매입해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세금만 수백억 원입니다. 미분양 물량을 털어버린 건설사들은 큰 이익을 받습니다. LH가 시세보다 비싼 값에 사들였다는 의혹도 나옵니다. 취재진은 A부장을 만나 반론을 들어보려 했지만 LH는 A부장이 취재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 사람의 비리가 아니라 조직적인 비리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LH 감사실은 A부장과 업무를 진행했던 다른 간부들은 물론 부산과 대구 본부 담당자들까지도 조사했습니다. 참고인 조사 받고 인사위원회 하면은 저도 이제 밑에 직원 관리 장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 책임지기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고 저는 그렇게만 했죠. LH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도 관련 첩보를 입수해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강신호입니다. 네, 들으신 대로 건설사들의 물량을 LH가 시세보다 비싼 값에 사들였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왜 저런 건물을 LH가 샀는지 모르겠다는 말도 나온 곳도 또 있는데요. 시행사, 시공사와 LH 직원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업체가 있었습니다. 강신우 기자가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말 준공된 인천의 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LH가 청년과 노령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약 50억 원을 들여 매입했습니다. 집을 들어가 봤거든요. 대문은 하나야. 방이 2개야. 근데 2가구야. 9억은 같이 쓰고. 주택을 난 왜 그렇게 줬는지 모르겠어. 아직 입주는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중개업소들도 사업성에 대해선 회의적입니다.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이쪽은 별로 그런 사건은 없는 거지. 이 건물을 지은 시행사, 시공사와 LH 직원을 연결한 브로커로 지목된 업체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시공사에게 LH 직원에게 줄 돈을 챙겨주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 취지로 얘기한 적이 있냐? 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돈을 나눠야 돼요. LH도 챙겨줘야 되니까 내가 이만큼 더 가져올게. 이런 얘기를 한 건 사실이에요. 이번엔 브로커 업체가 직접 시행했던 오피스텔로 가봤습니다. 공사가 한창입니다.
완성되면 LH가 사들이기로 하면서 당초 42세대까지 허용됐던 것이 77세대로 늘었습니다. 또 가구당 차량 한 대의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했는데 공공임대주택이 되면서 가구당 0.3대로 기준이 완화되면서 공사비도 확 줄었습니다. 하지만 업체는 이 경우엔 어떤 특혜도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100억 가까이 되는 건데 저희 다 대출받아서 하는 사람들인데 그거 시간 끌리면 저희는 그냥 묵어야 되거든요. 시민단체들은 부패와 비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LH 안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감정평가액을 매겨서 그 금액으로 사들이는 구조거든요. 당연히 그 안에서 어떤 부패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LH 매입 임대 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JTBC 강신호입니다. 네, 세종시로 오는 공무원들을 위한 아파트 특별 공급과 관련해서는 구멍이 곳곳에서 잇따라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전은 세종에서 30분이 걸리는데도 특별 공급 자격을 왜 주는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세종시 안에서 사옥을 옮긴 직원들도 특별 공급을 받았습니다. 김서연 기자입니다. 내년 말 완공되는 한국전력공사 세종시 통합사옥 부지입니다. 이곳으로 들어올 직원 192명은 2017년부터 특별 공급으로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이들은 한전 세종지사와 세종전력지사, 대전 중부건설본부 등 모두 세종과 대전의 사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으로부터 세종의 통합사옥을 짓는 걸 기관 이전으로 인정받아 특별 공급 기회를 얻었습니다. 심지어 특별 공급을 받은 이들 중 2명은 이미 퇴직했습니다. 한전 측은 행복청에서 특별 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확인서를 내줘 직원들이 신청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관세평가분류원과 중소벤처기업부 말고도 대전에서 세종으로 옮긴다는 이유로 특별 공급 기회를 얻은 기관은 또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대전본부와 중기부산하 창업진흥원입니다. 세종에 오지도 않았는데 직원들이 특별 공급 대상이 된 민간 기업도 있습니다. 대전의 한 대학교 안에 있는 벤처회사 사무실입니다. 세종시 산업단지에 입주하겠다고 해서 직원들이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이 됐지만 실제로는 입주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해명을 들어보려고 왔는데요. 사무실 문은 이렇게 닫힌 채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행복청은 뒤늦게 이 업체 직원들에 대해 특별공급 자격을 취소하고 업체를 사기 혐의로 형사 고발했습니다. 앞으로 특별공급 대상으로 지정될 민간기업은 50여 곳이 더 있습니다. 정부가 이들이 자격을 갖추었는지 제대로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김서연입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알링턴 국립묘지를 참배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북한 문제가 한미 정상회담의 중심 의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정상은 코로나19 백신 협력 강화 방안과 반도체, 배터리 등 신산업 분야 협력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문재인 대통령의 워싱턴 DC 방문은 이번이 4번째입니다. 그런데 알링턴 국립묘지는 처음으로 찾은 거예요. 역시 한미 동맹을 강화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컨셉은 동맹 강화에 있다고 봅니다. 일단 바이든 행정부도 동맹 네트워크를 복원하겠다 이런 것을 외교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거기에 화답하는 측면에서 알링턴 국립묘지를 방문하는 것으로 대통령의 일정을 시작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이번 한미 정상회담 내일 새벽에 열립니다. 우리 시간으로 말이죠. 일단 크게 3가지 의제가 국내에서는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협력, 그리고 2번째는 대북 문제, 3번째가 배터리,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의 경제 협력, 이 부분인데 일단 우리 정부와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신경을 쓰는 부분은 바로 백신 협력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공급이 하반기에 집중되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백신 보릿고개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정부도 가시적인 성과로는 백신 확보를 목표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다행인 것은 미국도 이제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남는 백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보하는 정부 차원에서는 백신 수합 같은 것이 추진될 수 있고 또 저는 그것보다는 민간 차원의 계약이 더 의미가 클 거라고 보는데요.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SK 바이오사이언스 측에서 모더나나 노바백스와 위탁 생산을 한다든가 이런 계약이 있음으로 해서
하반기 들어서 안정적인 백신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가시화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네, 백악관 대변인은 북한 문제가 중심 의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브리핑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뭐 어떤 구체적인 뭐 합의라든지 진전된 방안들이 좀 나올 수 있을까요? 아마 큰 틀에서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라는 개념 하에서 제재를 유지하고 억제력을 강화한다. 거기에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준다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을 지지한다. 이런 정도로 간접적으로 남북관계 쪽에 힘을 실어주는 방식이 있을 거고요. 약간 민감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인권 문제를 과연 어떻게 다룰 것인가. 우리 정부의 반대로 공식 공동 성명에는 포함되지 않겠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회견 같은 데서 인권 문제를 이야기하게 하면 그것은 또 한미 간의 갈등 요인으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미국 행정부가 지지하는 쪽으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언급이 될지 안 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앞서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새로운 대북 정책을 유연하게 설계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대 유연성이라는 용어까지 썼는데 확실히 뭐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것은 외교적인 접근을 할 때 기존의 고정관념을 탈피하겠다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미국이 평가할 거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봤는데요. 지금 나온 것은 지금까지 대북정책 검토의 결과로 나온 것은 상당히 원칙만이 제시됐어요.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제재 유지, 그리고 비확산 체제와 억제 강화. 근데 이것만으로는 뭐 단계적 비핵화를 그 안에 포함하고 있다고 시사를 했지만 북한을 적극적으로 대화로 끌어다닐 수 있는 인센티브는 포함되지 않고 있잖아요. 다만 그 인센티브를 미국 입장에서도 미리 밝힐 수는 없어요. 밝히는 순간 북한은 그거보다 더 요구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인센티브 부분에서 미국이 상당히 유연하게 접근하겠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외교적 유연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미국은 싱가포르 합의를 대북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겠다 이런 말까지 했었기 때문에 이번 혹시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유화적인 메시지가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기대도 갖게 되는데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뭐 미 측에서도 보면 아주 네.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겠다. 이런 걸 보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에는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갈 수는 있을 겁니다. 다만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수준에 있어서는 약간 원칙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할 것이고 한국 정부의 입장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조금 힘을 실어주는 그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요. 그것만 하더라도 저는 상당한 진전이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제안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 뭐 그렇게 예상하세요? 예, 뭐 우리 정부 입장에선 조속한 대화, 조속한 고위급 대화를 강조할 거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을 정상회담 쪽으로 설득하려는 노력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뭐 미 측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바이든 대통령은 그간 누차 탑다운 방식을 거부해 왔거든요. 실무진에서의 성과가 있을 때 만나겠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한 제안을 하더라도 바로 수용하지는 않고 일단 실무 접촉을 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온다면 그때 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으로 봅니다. 네, 자 배터리와 반도체 분야의 협력 이 부분도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정도의 뭐 진전이라든지 지금 상당히 뭐 많은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협력 방안들이 논의될 수 있을까요? 예, 그거는 뭐 가시적인 계약의 형태로 나올 것 같은데요. 제가 엊그저께 미국 외교위원회 CFR이라고 하는데 그쪽하고 화상 통화를 했어요. 화상회의를 했는데 미 측에서 이 부분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뭐 SK 이노베이션은 포드 자동차와 뭐 6조 달러의 계약을 하는 것으로 전해져 있고 그 밖에도 뭐 삼성 그리고 LG, 현대에서 뭐 40조 규모의 계약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미 측은 한국의 첨단 기술 산업을 미국에 가지고 옴으로써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거죠. 일단 미국의 고용 창출이라는 부분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과의 격차를 벌이겠다 하는 미국의 전략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 측에서는 상당히 이 부분에 관심이 크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내일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면 양측에서 구체적인 결과들을 좀 발표할 테니까요. 그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피카소의 한국에서의 학살은 전쟁의 참혹함을 고발한 작품으로 유명합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한동안 언급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았지만 70년 만에 감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공포에 질린 표정, 어떤 저항조차 할 수 없는 맨몸의 여성들과 그런 엄마 품을 파고드는 아이들. 그들에게 총과 칼을 겨눈 반대편의 군인들은 철갑을 두른 채 아무런 감정도 없는 듯한 표정입니다. 피카소가 그린 이 유화의 제목은 한국에서의 학살. 1951년 70살의 피카소가 프랑스의 작업실에서 완성했습니다. 평화를 꿈꾼 화가 피카소가 전쟁의 참혹함을 알리려 그린 그림이지만 당시 피카소는 이 그림 때문에 공산당이다, 미국 편이다, 양쪽 모두의 비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우리 역사가 담겼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논란 때문에 한동안 국내 전시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피카소 언급 자체가 반공법 위반이었던 까닭에 오랜 기간 국내 전시가 허락되지 않았고 2011년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 이 그림이 실렸을 때도 찬반 논박이 이어졌습니다. 시대가 만든 오해가 사라지고 드디어 직접 감상할 수 있게 된 그림에선 반전과 평화란 피카소의 메시지가 그대로 마음에 와닿습니다. 피 흘리면서 막 죽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전쟁은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슬퍼요. 예술의 전당에서 8월 말까지 계속되는 피카소 특별전에선 이 그림과 함께 유화 마리테레제의 초상, 조각품 염소 등 피카소의 창작 세계가 담긴 예술 작품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JTBC 이수진입니다. 우리나라 여자배구 대표팀이 어제 도쿄올림픽의 전초전격인 2021 국제배구연맹 발리볼 네이션스리그에 출전하기 위해 출국했습니다. 스테파노 라바리니 감독과 주장 김연경을 포함한 15명의 선수와 코치진은 어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대회가 열리는 이탈리아로 떠났습니다. 대표팀은 25일 중국과의 첫 경기를 시작으로 다음 달 20일 네덜란드전까지 예선 15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라바리니 감독은 이번 대회를 통해 도쿄올림픽 최종 엔트리 12명을 추릴 계획입니다. 밤새 전국 곳곳에 내린 비는 오늘 낮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중부지방과 전라북도, 경상도에 5mm 안팎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청주 20도로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겠습니다. 광주 20도, 부산 22도로 남부지방은 2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오늘보다 크게는 8도가량 오르겠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한국인 선장이 타고 있던 어선이 서아프리카 가나 앞바다에서 해적들에게 납치됐습니다. 가나 선적의 참치잡이 배에는 중국인과 러시아인 등 선원 4명도 타고 있었습니다. 배를 소유한 가나 회사가 해적들의 요구 사항 등을 파악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대사관은 러시아 대사관과 함께 공동 대응할 예정입니다. 내일 새벽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가 중심 의제가 될 것이라고 미국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가장 큰 관심사인 백신 협력 등 이번 회담의 성과는 미국 측의 투자 요청과 우리 측의 백신 요구가 어떻게 접점을 찾느냐에 달려있다는 전망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국제사회 중재로 오늘 새벽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열흘 동안 양측을 모두 합해 240여 명이 목숨을 잃은 뒤 유혈 분쟁이 일단 가까스로 마무리되는 분위기지만 추가 충돌과 교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코로나 국내 확진자 수는 전날 휴일 영향 등으로 500명대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적용될 거리 두기 조정안이 오늘 발표가 되는데 현 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등이 연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금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